결국에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의 제국주의들이거든요. 중국이 과연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겠느냐. 5.5% 정도는 할 것 같아. 근데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사실상 핵심은 중국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를 놓고 중국 경제는 끝났다 내지는 중국은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누가 대국이고 강국이냐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군사력을 강화해서 강국이 되려 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중국도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18조 달러라고 하는 GDP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대국이다. 그래서 대국이고 강국이려고 하는 모습이고, 미국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국과 강국의 이미지에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하고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옐렌 재무장관하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자주 방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인들, 팀 쿡도 마찬가지고 많은 미국 기업인들이 시진핑 주석이 부르면 중국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가정에 중국산 제품을 빼놓고 한번 제품들이, 다른 나라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가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 몇 개가 남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아마 미국 가정을 다 덮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중국산 제품, 저가 제품이 미국 가정을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가게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고통을 상당 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느냐, 서로가. 이 문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측면만 놓고 보면 앞으로 21세기 이후에 벌어질 산업구조 변화의 헤지모니를 누가 잡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중국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현 체제에서 미국의 기술 개발과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룰 메이킹의 파워를 중국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외치느냐. 과거에는 도광양해라든지 화평 굴기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의 발톱을 숨기면서 미국을 따라가는 전략을 세웠는데,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1대1로를 말하고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2030년, 2050년이 되면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양국 간의 어떤 마찰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지금 G7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 일본 치하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를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정부라 그러면은 과연 어떤 생각을 들까요? 홍콩과 마카오가 몇 년 만에 반환을 받았죠? 그렇죠. 100년 만에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9년 조차를 다 당했죠.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당시에 광희제라든지 청나라 광무제 이런 그 청나라 황실에서 홍콩 그러면 어딘지를 알겠느냐. 시골 쪼매난 어떤 귀투머니에 있는 시골 항구로 생각을 했겠지. 관심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홍콩 정도는 떼줬을 거야. 아편 전쟁에서 졌으니까 난징 조약 이런 식으로 해서 텐진 조약 아마 떼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없지 않아. 근데 문제는 지금 G7 국가들, 캐나다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일본, 이탈리, 이 국가들은 청나라 시대, 그러니까 과거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고 중국과 교육을 하던 시절에 결국에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국주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에게 미국의 어떤 이미지가 미국에 이렇게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연 이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고 생산하고 돈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써야 되고 하는 그런 하나의 PTSD라 그러나요? 트라우마, 그죠? 외상후 증후, 그런 아마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번 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백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다 해제를 시켰잖아요. 중국도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백신을 물백신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중국이 코로나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상하이를 도시 전체를 갖다가 뭐 폐쇄를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썼어요. 근데 물백신은 맞췄을 거예요. 그럼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추고 존슨앤존슨을 백신을 맞은 서구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코로나 상황과 중국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지금 그렇게 안 다르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했을 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중국이 과연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중국과 협력하여서 어느 정도 양국 간의 공조 체제로 세계의 패권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담을 발휘하겠죠.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할 것이다. 아니다. 미국은 택도 없다. 미국을 뛰어넘으려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택도 없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그냥 하나의 앳된 국가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에는. 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7월 25일인가요? 중국 정치국 회의가 열렸어요. 24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중국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자기들끼리 이제 고민이죠. 근데 공통된 결론은 그겁니다. 5.5% 정도는 할 것 같아. 근데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내년에도 6% 정도 하면은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5.5%가 중국으로 하여금 옛날에 뭐 두 자릿수 10%, 16% 막 이런 시절과는 비교하면은 엄청난 저성장이죠. 그런데 중국 경제도 어떤 그 중진국 함정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선장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계적으로 상승해요. 10% 성장하다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이제 2%대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8%, 10%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 2%대예요. 이렇게 성장률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 중국은 빨리 닥친 셈이죠. 그럼 중국은 결국 수출 비중이 60%가 되는데 이 수출을 미국이나 구라파 쪽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행이 되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 산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내수 산업이 성장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수가 수출의 마이너스 부분을 뒷받침하려면 전체 인민의 소득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체 인민의 소득이 상승하지가 않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약간 음모론적인 해석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 외환관리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 공산당원이 한 9천만 명 됩니다. 중국의 해안가를 주변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이 한 3억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1인당 GDP가 한 2만 불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륙까지 합쳐서 한 지금 8,000달러 내지 9,000달러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해안에 있는 3억의 인구가 전체 중국의 어떤 소비와 생산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의 표본 샘플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경제 성장의 방향성이 과연 누구를 뒤따라갈까? 이제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정치국 회의에서 그랬어요. 야, 금리 좀 낮춰야 되지 않겠어? 낮춰야지. 부동산 시장 지금 형편없거든. 부동산이 살아야지만 결국 중국 경제도 살아날 것 같아. 근데 부동산에 지금 수많은 담보대출이 끼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금리는 지금 동결해 가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위안화를 절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거 하나, 반도체는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AI 측면에서도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설비나 인프라가 미국 중심으로 가지 않고서는 중국에게 문호를 개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세 번째, 로봇 산업, 우주 항공 산업, 바이오 산업,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시장은 중국에 존재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중국의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야 되겠죠.
중국에다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100원에 파는데 우리나라에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디서 수입해 오는 게 맞아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파는 게 맞겠죠. 관세를 물어도 1000원에 사는 것보다 중국에서 100원에 주고 사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의 어떤 형편성, 이 밸런싱을 맞추지 않고서는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차익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시점을 중국이 피하려고 해요. 차익 거래라는 건 간단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저기 의성을 내려가면 마늘 한 단에 100원이면 사요. 근데 양평에 가면 마늘 한 단에 1000원에 사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의성에 가서 마늘을 사서 양평에 갖고 와서 1000원에 팔면 되잖아요. 그죠? 차익 거래예요.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산 전기차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글쎄요 몇 년 버티기가 힘들걸요. 왜? 우리나라 차값의 반값으로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격대로 우리나라 시장을 몰고 들어오면 당할 재주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중국이 가져와서 뺏기거나 아니면 자기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중국이 대부분 카피한 것일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더군다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군사무기, 상업용 모든 분야에서 다 쓰이게 되고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이 HBM 4세대를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술마저 만약에 중국이 가져가 버린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지금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한 5년 정도는 뒤처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술마저도. 근데 만약에 그런 기술을 중국이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끔찍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받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기술이 중국 기술 위주의 표준화와 편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을 통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은 에론 머스크라든지 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개인 중심의 어떤 기술 개발 또 하나의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가 중심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경쟁력에서는 아마 시장 중심은 미국이 앞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낙수효과 같은 효과를 받으려면 결국 미중 간의 어떤 대결 양상에서 조금은 안정돼 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단기간 내에 미국과 화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수출 규모를 늘리고 하기에는 이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우디 중동에 가서 이미 자기들이 새로운 결제 통화로 위안화 결제를 내놨고 구소련인 러시아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고 있고 많은 남미 국가들도 이 중국과 위안화 결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두 번째, CBDC 중앙은행 암호화폐 같은 거래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미 실험을 했듯이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G7 국가들의 CBDC의 기능을 앞서서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런 통화와 환율과 금리 정책을 표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간다는 게 첫 번째 위협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와 AI, 빅데이터, 우주항공 이런 기술들을 중국이 첨단화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질서 체계를 흐트러 놓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두 번째 도전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엔화의 환율을 계속 떨어뜨리도록 미국이 용인하는 이유, TSMC가 일본에 투자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일본으로 하여금 반도체 제조와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에 일괄된 하나의 그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듯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애사롭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두 자릿수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중국 경제도 5% 수준으로 간다. 하지만 중국 경제도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희생을 통해서 터득하기보다
공조와 협력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아마 중국도 미국도 상당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장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여파의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이 20%가 넘고 있다는 것. 결국 미국이 발을 빼고 서구 기업들이 발을 빼는 순간에 중국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다. 물론 일부 중국 전문가분들은 지역적인 실업률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해안가와 내륙, 도시민과 농민들 간의 어떤 소득 격차의 그 불만은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체제, 정치체제가 자본주의 민주체제로 갈수록 공산주의가 받는 그런 부담은 1987년에 겪었던 천안문 사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아마 당분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많이 논의했던 부동산 문제, 그림자 금융의 문제, 청년 실업률의 문제, 초고령화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 이거는 한국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그 배경에는 중국과의 어떤 교역,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늘어났던 그 교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경제 둔화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국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거는 중국을 위한 노력이지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노력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2023년 하반기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미국보다도 더 민감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